전 세계 2위 중국보다 한국이 뛰어나다고? 아니 미국 다음 중국인데 저 강연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은 가난해서 길거리 비둘기를 잡아고기로 먹는 국가잖아요. 저 도대체 어떻게 세뇌 교육을 당하셨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수십 명의 중국인 직원들이 방송사 강연장에서 단체로 넋이 나가 있는데요. 심지어 한 중국인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진짜 사실이냐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곳 베이징 방송사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의 베를린에서 방송국에서 일하며 경제 관련 방송 중인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 나라의 화폐와 경제,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의 경제부서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입사 1년 차인 저는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꽤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을 때에는 인구도 더 많고 땅의 크기도 더 큰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뜯어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 매우 큰 흥미를 유발했거든요. 이는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한국만큼 특수한 사례의 경제 선진국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나 최근 50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은 이미 중국을 추월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저희 방송사 동아시아 지역 국장님께서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는 비교 발표를 준비해 갔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경제력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강연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방송사와 아시아 지역에 연계가 되어 있던 베이징 방송사의 중국인 직원들이 단체로 수업에 참가하는 해외 초청 강연 중 하나였고 베이징 방송사 중국인 직원들은 제 말이 모두 한국을 올려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내내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선수 케어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다른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나요? 라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관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의 뉴스 매체들과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가난함을 걱정하며 한국이 국가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거짓 발언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체들과 인터뷰를 한 중국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한국이 자신들보다 가난하다는 거짓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거짓 발언은 단 하나의 통계 자료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의 최저시급 차이입니다. 최저시급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기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매우 높은 독일과 공동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 기준에서 한참 떨어진 사실상 후진국과 다름없는 최저시급 1,000원이라는 놀라운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만 원이 넘어버린 한국과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중 어디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한국과 중국은 눈으로 보이는 차이에서도 그 극명함이 심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활기차게 웃으며 입국 심사를 무인으로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 공항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것은 물론 공항 내부에 자체적인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도 존재하지 않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는 도심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지더군요. 특히 한국은 지하철이라는 교통시설 내부에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최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중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그저 지하철 복도를 화장실로 사용하는 몰상식한 중국인들만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과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 여기 있는 다른 직원들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부유하다는 주장은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서는 두 가지 이중적인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에 관심을 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던 저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은 저에게 좋은 발표였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베이징 방송사에서 참석한 중국인 직원들은 단체로 손을 들어가며 제 발표가 전부 사기라는 고함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 직원은 저에게 정말 한국을 직접 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제 한국 여행 일화 자체를 믿지 않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고 저는 보다 못해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강연장 화면에 띄우기까지 했는데요. 실제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놀라운 도시 전경과 길거리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자 중국인 직원들은 약 5분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고만 있었고 몇몇 중국인 직원들은 저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가 정말 한국이 맞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중국인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중국을 음해하는 이유가 뭐냐며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항의를 이어나갔는데요. 외국인 직원이라서 그런지 현재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명확한 사실은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가짜 즉 카피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까 계속해서 주장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도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며 기술까지 따라한 그저 알맹이 없는 성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 직원들은 한국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공항 통로를 화장실로 이용한다니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저 중국을 따라하기 위해 모든 국가 성장을 경제 성장에만 집중해버려 시민의식이 낮아진 한국인들이라면 모를까? 한국보다 정확히 20배 경제 선진국이면서 시민의식까지 높은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옷을 내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박사님께서는 왜 저 직원의 잘못된 선동 발표를 바로잡지 않는 거죠? 독일의 방송사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독일보다 선진국인 베이징 방송사의 직원들이라고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자 순간 강연장 내부는 직원들의 폭소 터진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 저희 교양학과 박사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던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감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한국이 지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 박사님께서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자국민들끼리 길거리 음식을 훔쳐가거나 돈을 훔쳐가는 범죄 행위가 너무나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낮아져 중국의 경찰인 공안들마저도 이러한 범죄를 돈을 받고 눈 감아준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중국인 직원의 터무니없는 항해 발언에 이미 중국의 처참한 경제력과 시민 의식을 알고 있던 외국인 직원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저희 박사님만큼은 오히려 진지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단 하나의 질문과 함께 그 중국인 직원을 완전히 참교육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강연에 당신과 같은 베이징 방송사 직원들이 왜 참가한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중국의 몇몇 방송사들로 해외 강연을 갔었습니다. 단순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리와 경제학에 관한 강연이었지만 저는 중국의 대다수 방송사에서 똑같은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중국인 직원들.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한국 폄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이런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고 맙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베를린 방송사에서도 몇몇 중국인 직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을 막는 이상한 집단 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외국인 직원들이 이러한 중국인 직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장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볼 수 있는 중국인 직원의 발언들에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거짓된 나라이고 위험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중국인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당신들은 가난함에 허덕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제가 처음 방문했던 중국은 충격적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화되어 있었고, 이는 시민의식의 극에 달해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경제력 부분에서도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국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어린 중국의 젊은 청년층이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 양복을 입고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고,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월급 50만 원이 되지 않아 취업 자체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인 30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가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왜 이렇게나 다른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국에 놀라우면서도 혁신적인 국가 발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단 하나의 부유함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실제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똑똑함 그리고 국민 단합력으로 어려운 역경의 잿더미에서 혁신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보여줬고, 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진국 반열의 과정을 보여주었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나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한국인들이 단순한 국가 경제만을 고집한 것이 아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예절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중국도 오래전 1차 공장 산업화를 막대한 인구수 노동력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국인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하던 두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발전 차이는 물론 선진국 국민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시민의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국격의 차이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아까 처음 발표를 진행했었던 한 직원의 중국인들 길거리 화장실 문화는 단 하나의 과장도 없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현재 독일도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스트리트를 가보면 오로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길거리 화장실 금지 표지판을 너무나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오로지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한국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더라도 높은 시민의식을 지키며 오히려 외국인들을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이는 각국 해외 매체들을 통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여행 흥미를 유발하는 홍보 효과가 되어 주었고, 이러한 효과들이 뭉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투자하는 선진국 대열의 나라들이 줄을 서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금처럼 한국의 진짜 실체에 대해 말을 해주면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까지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있죠. 여기 있는 직원들도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직원들의 선동 발언을 믿지 않는 직원들도 꽤 많겠지만 혹시나 중국인 직원을 마주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무조건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절대로 멀리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국가. 중국은 외면하면서도 오로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수준 낮은 중국인들이니까
말이죠. 박사님은 그동안 해외 초청 강연을 통해 중국인 직원들의 한국 선동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마주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의 강연에 베이징 방송사 직원들을 직접 초청하셨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강연장에 있던 베이징 방송사 중국인 직원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고 있었고 바로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강연 자료들이 전부 가짜고 거짓이라고 난리를 치던 그 패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사님께서는 중국인들의 열등감이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며 실제 중국인들의 낮은 시민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보여주셨고 그 사례 중에는 독일의 공항과 버스에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며 자신들은 한국 국적이니 처벌을 하고 싶다면 한국 정부에게 신고를 하라는 충격적인 중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실제로 동아시아 강연에 꽤 많이 참석해왔던 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중국인 직원들을 꽤 많이 마주할 수 있었기에 지난 박사님의 중국인 직원 무너뜨리기 전략은 정말 엄청난 성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 직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외 강연 신청을 하고 저희 방송사를 방문했으면서 뜬금없이 저희 방송사가 한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중국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인들의 한국을 향한 열등감을 알고 있던 강연장의 직원들은 그들에게 한심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박사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그저 중국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부유한 척을 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왜 이런 한국의 진짜 진실은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저희가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건 제 한국인 친구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니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발언은 전부 그저 말이 전부잖아요. 저희 선진국 중국인들은 한국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그저 따라하려는 아류 국가에 불과했고 지금 월급에 관한 내용도 전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한국을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은 아직도 고속버스가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고속열차마저 존재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해외 매체에 직접 방송하는 방송하면은 그럼 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부 합성한 자료들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나요? 마치 소설 속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중국도 고속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교통 인프라를 추월할 수 있겠나요? 여기에 더해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나라인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가 이미 한국은 범죄도시라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CCTV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감시 체계를 설치할 필요 없이 중국인들이 알아서 시민의식을 잘 지키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지금 전 부박사님과 외국인 직원의 한국 선동 발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제 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직원은 한국이 버스와 기차도 없다는 나라라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발언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런 중국인을 대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저들을 그저 철저히 무시하고 강연장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저는 여기 강연장의 수많은 직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진짜 진실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입을 열자마자 중국인 직원 수십 명은 불이 나게 강연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에 국가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구의 수와 전혀 상관없는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 통계인이 너무나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외국에서 국외범죄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이 CCTV가 없는 이유는 그저 그러한 도시체계를 만들 수 있는 국가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은 CCTV를 단순한 감시체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최근에는 각종 도시구역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재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재해 방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로 발생하는 범죄의 추적에도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CCTV 자체가 없다는 주장 아닌가요? 지금 자연스럽게 감시 체계가 없으니 중국의 길거리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국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그렇게나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왜 외국만 나가면 한국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그렇게나 선진국이고 국격이 높았다면 중국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당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으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여권을 직접 위조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죠. 당신과 같은 중국인들은 겸허한 자세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자 베이징 방송사 중국인 직원들은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내 자신들의 화에 못 이겨 강연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마지막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바로 저 모습이 중국인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히 봐두세요. 저들은 아무런 논리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슈에만 집중한 사람들이고 정확한 근거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하면 저렇게 1차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인 직원이 존재하는 방송사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국 여행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효율적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전무후무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인 형부를 둔 20살 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먼 나라 한국을 아주 싫어했어요. 거의 증오했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를 뺏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싫어했던 건 바로 형부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다 형부 때문에 언니가 한국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부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된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리나 언니가 준기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언니가 저를 거의 직접 키웠기 때문에 저는 언니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맞교대를 하셨고 아빠는 글쎄요 실제로는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치자면 언니는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언니는 저보다 3살이나 많지만 항상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방금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우리한테요 이 남자가 결혼식만 올리면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나는 준기와 결혼하는 것이 왜 끔찍한 생각인지에 대해 하늘 아래 모든 논리를 대었지만 언니는 그저 그 인내심을 아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만날 때까지 기다려봐 로라 준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의 큰 보탬이 될 거야. 네, 그럴 법한 이야기죠. 저는 준기와 오랫동안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언니가 준기를 데리고 올 때마다 저는 제 방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음악을 틀어놓곤 했죠. 이 깡말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 언니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치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삶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 그녀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 제가 그 가능성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희 저항은 여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저에게 준기와 친해지지 않으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멋진 군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담한 전장에 대한 환상도 언니가 그런 위협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배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맞은 동생처럼 굴복했습니다. 분노한 언니를 달래기 위해 결국 언니와 준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어색한 식사를 한 번 하고 그 후 이 패배자가 정신을 차리고 떠날 때까지 계속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멋진 이스라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테이블에 앉은 준기가 무릎에 냅킨을 올려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동생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압도당했습니다. 키는 17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30대 초반보다 더 젊어 보이는 날씬하고 마른 체격이었죠. 깔끔한 버튼다운 셔츠와 슬랙스 차림에 그는 긴장된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식당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감히 언니를 저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고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 저를 안아주려고 달려오자 준기는 너무 빨리 뛰어올라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 가득 멍청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격식을 차린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로라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니가 항상 이야기를 해서 이미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가 힘차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뭐야? 라고 말하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녀는 그러지마 라고 경고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밤새도록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착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더 꼬여만 갔어요. 준기는 식사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대화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는 제 인생 관심사 희망과 꿈에 대해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제가 제대로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로라 너는 꽤 촉망받는 젊은 운동선수라고 들었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아, 그만하라고 저는 마침내 그의 말을 끊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나 하는 게 어때요? 준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다시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봤네요. 준기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남자의 언어적 설사가 짜증스러웠지만 적어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안한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자조 섞인 웃음과 함께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중상류층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퇴사했고 유학 중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기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다소 허풍이 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언니의 약혼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밤이 끝날 무렵 태호와 저는 사실 꽤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EDM과 클래식 록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레스토랑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결국 언니가 우리를 말려야 할 때까지 둘은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죠. 준기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준기는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니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로잡았습니다. 로라, 제가 아까 잘못한 거 알아요. 알아줬으면 해요. 내 언니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남은 여생 동안 언니를 책임질게요. 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약속할게요. 나는 준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혹시 미사 여구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고 꽉 쥐며 수락의 뜻을 전했어요. 언니를 잘 돌봐줘 아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거칠게 대답했어요. 준기는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니를 실망시킬 일은 절대 없어 물론. 언니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이사 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기를 알게 되고 나니 적어도 그가 언니를 제대로 대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제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기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승객들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세상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직접 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며 영상통화와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언니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언니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소 짓는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건네고 활주로에 들어서자 뱃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살면서 언니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면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둬요.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란과 격변을 겪으면서 제게 닻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친밀감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입국장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는 낯익은 얼굴이 언니뿐인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남편 준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끔찍했던 첫 저녁 식사 이후 좀 더 호감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현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책이나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10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한국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이번 상봉이 동생이 결혼하기로 선택한 남자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서로 경쟁하듯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 도착하는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기는 아마도 문 밖에서 인간 망치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언니는 영원히 젊어지는 유전자 덕분에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달려와서 특허받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포옹을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머리 위로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창문 가리개를 뒤로 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고 미래지향적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환승 허브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도시처럼 보이는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세련된 터미널이 활주로와 지원 건물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그 주변으로 조각된 운동장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경전철 노선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놀라워 저는 숨죽여 중얼거리며 거대한 구조물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바퀴가 굉음과 함께 땅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기지를 옮겨다니며 자랐지만 솔직히 유럽보다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인프라를 처음 접한 순간 저는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공항이 이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도시 자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동굴 같은 입국장 터미널로 향할 무렵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각과 청각이 미숙한 제 감각에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번역이 어지럽게 뒤섞인 레드 표지판과 길찾기 표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자와 모노레일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게이트와 중앙홀 사이로 끝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거대한 산업, 리바이어던의 촉수처럼 머리 위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릴 위험에 처한 채 익숙한 얼굴을 찾기 위해 인파를 훑어보았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될 무렵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트레이드 마크인 구피 안경이 군중 사이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라 여기야. 준기는 거의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힘차게 흔들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괴짜 형부의 반가운 모습에 긴장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는 그를 향해 다가가 주저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반가워. 형부가 갑자기 저를 특유의 위압적인 포옹으로 끌어당기며 보아뱀처럼 꽉 껴안았고 제가 항의하듯 끙끙거릴 때까지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저는 쓱쓱거렸습니다. 미안해. 형부가 수줍은 듯 끙끙거리며 죽음의 악수를 풀었어요. 형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낀 채 저를 흘기 쳐다보았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준기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의 소매는 팔뚝을 지나 무심하게 걷어올린 채로 사방으로 툭 튀어나온 굵은 검은 머리카락에 헝클어진 걸레질도 똑같았습니다. 약간 조증에 걸린 듯한 열정적인 표정이 그의 깊게 패인 이목구비를 가로질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의 3년 반이 지난 후라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카페에서 후무스 한 접시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정을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준기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어요. 나도 반가워요. 근데 언니는 어디 있어? 직접 날 데리러 오기 귀찮아서 못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준기의 얼굴에 과장된 모의 분노의 표정이 퍼졌다. 그는 손등을 이마에 대고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에 소중한 동생을 보게 될 생각에 너무 긴장해버렸다고. 아내는 긴장해버려서 못 얻어. 나는 그의 과장된 연극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기지도 않는 낄낄거림을 내뱉었다. 비꼬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무게가 대포한 발을 쏘는 듯한 힘으로 제 몸을 내리쳤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왠지 더 늙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언니가 갑자기 저를 꼭 감싸 안으며 뒤에서 꽉 껴안았어요. 저는 그녀의 철제 손잡이에 몸을 비틀며 그녀의 메가와트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여행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꾸로 누워있는 언니는 왠지 모르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언니는 웃으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줬고 저는 언니의 큰 애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삐지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로로 언니의 유머 감각은 언제나처럼 여전해. 저는 한바탕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언니의 기쁨에 나는 격렬하게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애칭인 로로라는 창피할 정도로 유치한 별명을 붙인 것은 언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시간을 가진 후 형부는 옆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한 팔을 감쌌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는 그의 애틋한 눈빛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라, 지금까지 이곳에 엄청난 규모에 충분히 놀랐지. 언니는 분주한 터미널을 이리저리 손짓하며 놀리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제공하는 맛보기 정도야. 본격적인 체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 기대감을 낮추려고 애썼지만 아찔한 흥분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세요. 할머니,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을 짙은 회색 안개로 뒤덮은 오후에 짙은 스모그 속으로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허세는 순식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천천히 빙글빙글 돌면서 목을 뒤로 젖혀 공항단지를 둘러싼 초현실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높은 고속도로와 매달린 철로가 거울에 비친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건물들 사이를 가로질러 어두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버스와 택시가 차선이나 신호등 체계도 없이 우리 주변을 가로지르며 불가능할 정도로 안무에 맞춰 움직이는 사이클론처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완전히 넛이 나간 제 표정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이 용감한 신세계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어? 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형부는 숨죽여 웃으며 제 어깨에 애정 어린 박수를 치더니 언니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울의 끝없이 매력적인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먼저 숙소로 이동하고 난 뒤에 시내 곳곳을 둘러보도록 하자. 그의 말대로 준기와 언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해치백 세단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익숙한 느낌과는 다른 세상의 광경과 소리 냄새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용 타워와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노선이 얽히고설키며 앞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은 산호돌출부 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는 물고기떼처럼 밀려드는 차량 사이를 두려움 없이 피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모든 것이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기분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공간의 모든 분자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피할 수 없는 생동감이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단절되고 단절된 느낌 생명이 없는 콘크리트 틈새가 주거지 사이를 메우고 있는 반면 서울은 전기적 연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오피스 단지 사이로 포장마차와 포장마차 식당이 밀집해 있었고 활기찬 동네 시장이 인도로 넘쳐났으며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사찰 종소리와 음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소음과 움직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언니와 준기는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각의 홍수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랜드마크와 다채로운 일화를 재미있게 짚어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화한 관악구에 위치한 두 사람의 아담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제 방문을 위해 준비해둔 한국 음식의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시차 때문인가 언니가 아는 듯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 기름진 간식이 먹고 싶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간식이라는 말에 형부는 노트북을 스크롤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한 강아지처럼 신이 난 표정으로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훌륭해. 로라에게 포장마차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정말 좋아할 거야. 김밥, 떡볶이, 짜장면 그리고 에헴 언니는 형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 언니는 활기찬 남편을 향해 눈썹을 뾰족하게 치켜세웠어요. 한 번에 하나씩 먹이도록 해. 그렇게 먹다가 체할라. 형부는 언니의 놀리는 듯한 표정에 약간 움츠러들며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미안. 언니가 항상 내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 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언니와 준기가 서서히 한식의 어지러운 가능성을 안내하는 동안 남은 저녁 시간은 완전히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을 바른 떡볶이 떡부터 고소한 불고기, 소떡소떡 채소와 해산물로 속을 채운 바삭한 전 튀김까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맛을 맛보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긴 하루의 여행이 시차 적응으로 마무리된 후 만족스러운 음식 혼수 상태에 빠져 소파에 기대어 쓰러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준기가 뜨거운 자스민 차를 끓이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잠에 빠지기 전 제 기억 속의 마지막으로 남은 이미지는 소파 반대편에 바짝 붙어있는 언니와 준기의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을 맞댄 채 가정에 대한 만족감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빛내고 있는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보다 더 잘 어울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나절만 지내면서 뻔뻔한 바깥 언니가 특유의 기질로 받아들인 것 같은 광경과 소리, 맛에 둘러싸여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든 고정관념을 매번 깨뜨리는 이 활기차고 박동하는 세계에 빠져보자는 준기의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서울은 차분한 현실이 아니라 중독성 있는 질주였고 영원히 자유분방한 언니는 그 마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언니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는데 필요한 것이 그 정도였다면 이 정기의 나라를 집이라고 부르는 언니의 선택을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의 꿈틀거림이 저를 끌어당기면서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 시끌벅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언니에게 마법처럼 작용한 것이 제게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짜릿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며 따뜻한 잠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형부는 마장동 인근에 위치한 소박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비집에 대해 쉴 새 없이 극찬하고 있었는데 지글지글 맛있는 양념 소갈비로 유명한 곳이었죠. 망원동 갈비를 먹어보기 전에는 갈비를 먹어봤다고 할 수 없지. 어지러운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형부가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의 양념장은 말 그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비법이지. 꽃불갈비를 생각만 해도 벌써 침이 고이네. 저는 준기의 전형적인 세일즈맨십의 즐거운 표정과 눈웃음을 주고받으며 식사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입맛을 돋우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기 시작했기에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등학교와 한약방 사이에 자리한 소박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서울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비좁은 식당 안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고 나무 연기와 지글지글 끓는 고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울퉁불퉁한 알루미늄 식탁 주위로 거친 손님들이 어깨를 맞대고 둘러앉아 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권장한 아줌마 종업원들이 주문을 외치며 지글지글 끓는 갈비 접시를 앞뒤로 나르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부는 압도적인 감각의 공격에 면역이 된 듯 황홀한 표정으로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여기가 진짜 서울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언니는 눈썹이 떨림으로 치솟았습니다. 글쎄 여보 오늘 밤은 좀 시끄러워 보여 다음에 덜 붐비지 않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안 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기의 눈에는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시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북적거린다고 이 맛있는 건 못 먹을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우리 둘의 팔꿈치를 각각 붙잡고 미친 집안을 헤쳐나가기 시작했고 한우 갈비살과 특별한 디핑 소스 레시피에 대해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산한 뒤 식당의 구석에 꽂혀있는 낡은 알루미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앉은 시끄러운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그릴에서 나오는 탄소고기 지방과 캐러멜화된 설탕 숯불과 버섯 에센스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 간장과 쌀 식초, 양념의 산뜻한 톱노트 등 북적이는 야외 주방에서 풍기는 향은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하기도 전에 저는 아찔한 기대감에 의자에서 거의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파전과 지글지글 뜨겁게 구워진 갈비가 테이블에 처음 나왔을 때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갈비에 육즙이 가득한 분홍색 속살을 둘러싼 바삭하게 구워진 가장자리를 씹자마자 맛의 폭탄이 한꺼번에 저를 강타했습니다. 짠맛, 단맛, 참깨숯, 그리고 멸치 발효. 소스에 흉내낼 수 없는 펑키한 맛이 모두 제 입안에서 행복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황홀한 갈비찜을 먹으면서 무아지경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기억나는 것은 주변이 서서히 소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저는 건너편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두툼한 팔뚝에 기괴한 중국 문신을 새긴 한 젊은 남자가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웃음에 밥그릇을 어설프게 비우며 거침없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고기로 인한 무감각에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시끄러운 고함과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해가자 이마가 찡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건장한 남자가 앞에 놓인 알루미늄 탁자 위에 소주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친구들이 욕설과 격려의 소리를 지르자 그는 술병을 쿵 하고 내려놓고는 흘린 술을 두툼한 손바닥 사이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전적인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술에 적신 한 줌의 술을 우리 테이블을 향해 직접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흐릿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왼쪽 어깨와 가슴에 소주 샤워기가 터지면서 온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준기는 이미 한 번에 폭발하듯 우리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원초적인 분노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는 소심한 처남이 술에 취한 중국인 훌리건들을 혼자서 테이블 전체에 내려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기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와 격렬한 발차기로 중국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도발적인 공격을 시작했던 근육질의 남자는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두개골에서 눈이 튀어나오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동료들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구겨진 채로 식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5피트 7인치의 한국인이 파괴된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에도 준기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자만심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땀에 젖은 이마에 거친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넘기고 놀란 직원들과 남은 손님들에게 단 한 번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온화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강철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호전적이고 무례한 손님들의 행동으로 인해 더럽혀지기에는 너무 훌륭한 곳입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형부는 뒤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우리 테이블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미묘하게 들뜬 가슴과 헤어라인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만이 방금 전 그가 결정적인 한 방울 날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리나와 저는 기절한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충격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길고 길게 이어진 후 언니는 마침내 다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을 처음 본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준기는 무심한 척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즈니스 같은 몽상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너희 둘이 저런 놈들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한국식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곧 잊지 못할 거니까 믿기지 않아. 입이 벌어졌습니다. 형부는 음흉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테이블을 가로질러 몸을 기울였다. 한국 특수작전부대에서 3년 넘게 있었으니 술 취한 주정뱅이 몇 명을 상대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침착하게 지글거리는 갈비를 젓가락으로 하나 더 집어 입술 사이로 밀어넣으며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일생일대의 육체적 구타를 당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해한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언니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제 얼굴에는 경외감의 표정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형부에 대한 사소한 특징들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형부의 무심한 강렬함, 강인한 신체적 자신감, 항상 주변을 살피는 그의 레이저 같은 집중력. 우리가 거리를 지나갈 때 낯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가 신경이 예민한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진무구한 과시욕이 수면 아래 숨어있는 특수부대 요원의 뛰어난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난투극을 인내심을 가지고 형부는 안내하는 준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감탄과 형제애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불안과 회의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대신 저는 형부를 사랑하는 언니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잠재적 위협이 닥치더라도 리나를 항상 맹렬히 보호해줄 수 있는 대문자 M을 가진 최고의 능력자, 암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은 우리 사이에 놓인 지글지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 접시로 내려갔고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 취한 건달 무리와 싸우는 것이 서울 최고의 요리장인 정신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형부는 게임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는 특수요원으로서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이 소박한 갈비찜과 같은 음식에 내재된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우리 문화의 가장 신성한 요소에 대한 헌신의 다음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식탁에 앉아 새로운 열정으로 훈연 소스를 바른 갈비를 먹으면서 저는 준기와 몇 번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그는 이제 저를 언니와 관계에 불만을 품은 투정. 어린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진정한 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곁에 있어야 할 든든한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오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편안히 앉아 서울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부가 우리 가족의 가장 높은 꿈과 이상을 지켜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힘입어 그 문화와 음식의 초월적인 위엄을 아무런 걱정이나 구속 없이 제 모공 속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가슴 뭉클했던 그 에피소드 덕분에 저는 혼란스러운 서울 생활의 열정을 더욱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든 맛과 문화에 취해 형부와 함께 저는 마침내 주저없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모든 감각을 위한 끝없는 다층적 향연이었습니다. 거리를 탐색하고 풍요로운 풍요를 음미하려면 예리한 수용력과 새롭고 낯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그 취약성에 자신을 열고 여행에 자신을 맡기고 도시의 리듬과 열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눈을 뜨는 깨달음에서 다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전문가였어요.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도심 협곡의 틈새로 눈을 비비며 남산의 울창한 산자락 공원 너머 밤하늘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똥별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별빛은 분명 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어딘가에서 매일 저녁 볼 수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느다란 빛의 원뿔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출하는 인간 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일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이 형이상학적 이정표는 매 순간 저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서울의 모순적인 에너지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아무리 격렬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도시는 항상 저를 유혹하여 지평선 너머의 다음 순간을 찾게 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놀라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은 저에게 꾸준히 마법을 부렸습니다. 언니와 형부를 끝없이 열정적인 가이드로 삼은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사랑하게 된 본능적인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지역에는 새로운 경이로움과 예술 문화, 음식 축제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인사동 골목을 돌아다니며 언니는 장인의 가게에서 빛나는 분청 도자기와 깎아 만든 목공 예품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형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아틀리에와 각 공예품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 숨가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남대문 시장의 거대한 식자재 바자회 혼잡함 속에서 절망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인들은 항구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파는가 하면 루비처럼 잘 익은 아시아산 배를 높이 쌓아놓고 반짝이는 햇볕에 반짝이고 아줌마 생선 장수들의 울음소리가 합창하듯 섞여 있었습니다. 밤에 노량진을 보시면 진짜 광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라고 감탄하자 언니는 그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된 골목 사이로 그늘진 골목이 이어진 조용한 동네 한옥마을을 명상하듯 산책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형부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현지 미식가 네트워크를 통해 예약이 불가능해 가까울 정도로 예약이 잘 되는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떠나는 시끌벅적한 미식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는 창덕궁과 경복궁 같은 고궁의 숲으로 들어가 긴장을 풀고 재충전을 하곤 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가벼운 낮잠에 빠져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매미 울음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는 버드나무의 속삭임에 이끌려 꿈결 같은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 풍경은 노점상 즉석 댄스 파티, 북적이는 야시장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로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정적인 길거리 연주자들이 지하철 입구, 창살 주위에 모여 원초적인 리듬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 판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 만에 상당한 규모의 관중이 느슨하게 원을 그리며 환호하고 야유를 보내며 놀라움에 찬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형부가 감미로운 방종의 고전적인 저녁이 될 것이라며 우리를 소박한 지하에 있는 바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패널로 된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이 술집은 낡은 TV 모니터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시끄러운 함성과 환호로 꽤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곧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의 모든 투수를 환영하는 함성과 하이파이브에 휩싸여 식당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언니와 형부는 저의 열광적인 반응에 흠뻑 취해 즐거워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규모와 강렬함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거대했지만 두 사람의 세심한 여행 큐레이션 덕분에 도시의 리듬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흥겨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제2의 자연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이죠. 언니는 가끔씩 저를 옆으로 흐기 쳐다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 하지만 그 놀리기에는 결코 잘난 척이나 우월감은 없었고 단지 제가 방어벽을 낮추고 그녀가 온몸으로 받아들인 이 용감한 새로운 세계의 정면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자부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네를 구불구불 걷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형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가르는 롯데월드타워 첨탑의 칼날 같은 실루엣에 감탄하거나 홍대 앞 유흥가의 상시적인 뒤풀이 파티 분위기에 너클 잃거나 조평 한옥 지붕 트로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에 의아해할 때면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상태였죠. 심지어 서울의 세계적인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끝없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플래터 하나하나에 대한 형부의 숨. 가쁜 내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젓가락 잡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금세 배웠습니다. 이 분식 반찬의 내용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새우젓과 무당근무 절임. 떡볶이의 고소한 고추장 양념과 어우러져 감칠맛이 터질 테니 그 감칠맛을 즐겨보세요. 매콤한 고추장이 푹신푹신한 떡을 감싸며 불처럼 타오릅니다. 잘게 썬 채소와 부드러운 불고기 소고기가 어우러진 감칠맛. 나는 육수 형부를 미식 가이드 삼아 서울의 대표 먹거리를 맛보는 것은 마치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으로 순식간에 진화했습니다. 눈을 감고 입안 가득 퍼지는 복잡한 맛과 향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숯불 연기와 천천히 끓인 사골 국물의 은은한 풍미부터 참깨, 매실가루 구운 후추의 찰나적인 고소한 맛까지 모든 맛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엮인 재료와 조리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서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취기에 점점 휩쓸린다고 고백해도 형부와 언니는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최대 몰입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면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여 경험을 더욱 황홀한 과몰입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서울의 리듬에 나를 내맡기겠다는 고상한 생각만큼이나 서울은 때로 충격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나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제 옆에 서서 저희 넋이 나간 표정을 보며 활짝 웃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앞에 펼쳐진 이해의 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처음 적응하지 못해 헤매던 그들이 이제 그 리듬과 윤곽을 완전히 익힌 저를 기꺼이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평선 위로 우뚝 솟은 엔서울타워의 조명을 받은 주춧돌에 느긋하게 흔들리는 빛을 따라 남산 케이블카를 향해 완만한 경사로를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입을 다물고 향기와 합창의 불협화음,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네온이 우리를 숭고하고 혼돈스러운 품으로 감싸 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저항과 회의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과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피어났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수비로 올라가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언니와 형부의 손을 잡기 위해 몰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매이자 형제로서의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서울이 수년 전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지울 수 없이 새겨지도록 교묘한 술책을 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순과 짜릿한 가능성이 뒤섞인 이 격렬하고 눈부신 다감각적인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으로 곧 피할 수 없는 귀환을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언니와 형부를 휩쓸었던 열정과 발견에 열린 여정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뎠고 서울은 그 정기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영적 진동 속에 그들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무한한 장엄함과 신비로움이 제 의식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 감싸 안는 길을 대담하게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한 장소에 압도당하고 압도당하는 숭고하고 초월에 가까운 정신착란을 경험하고 그 반대편에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황홀경을 반복해서 갈망하는 것을
케이블카가 울창한 남산숲의 캐노피 위로 흔들리고 덜컹거리며 아래 펼쳐진 네온에 젖은 화려한 파노라마 위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뼛속 깊이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린 저는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 너머로 언니만 들을 수 있도록 몸을 기울였습니다. 알다시피 한동안 나는 언니가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온 것을 정말 원망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고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지만 이해해줘야 해. 나는 언니가 부모님 같은 존재였다고. 언니는 자라면서 내 전부였어. 언니 그걸 잃는다는 생각, 언니가 날 버린다는 생각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 그 말에 언니의 표정은 감정이입에 휩싸인 표정으로 구겨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입을 열며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단 없이 끝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마저 할게. 제가 거칠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점은 그 감정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그 밑바닥에 진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래 두려워했던 방식이 아닐 뿐이지. 언니는 내게서 사라졌으니까. 언니는 그 엄숙한 인정에 낙담한 표정으로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언니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저는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말은 내가 우상시하던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 되어 주던 그것 없는 나쁜 여자 말인 거지. 하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훨씬 더 인상적이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었어. 흔들리는 케이블카 캐빈을 가로질러서 저는 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다정하게 꽉 쥐며 계속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내 인생보다 더 큰 언니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 이 도시를 누비는 모습, 그 에너지와 경이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습, 서울 정신의 귀화 시민 그 자체가 된 것 같았어. 인간의 저류와 열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교향곡과 같은 파장에서 영원히 진동하는 것처럼 말이야. 언니는 제 말에 무게의 감정이 북받쳐목이 메었고 케이블카의 어두운 조명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또렷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려고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로라, 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야. 그동안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것을 원망하고 내가 현실 생활에서 도피처를 선택했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 언니, 케이블카가 엔서울타워 전망대 종점을 향해 흔들리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반대편에 있는 형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가 영혼을 드러내는 독백을 하는 내내 특유의 고요함으로 앉아 있었고 마치 저와 언니가 남매 사이에 친밀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의 평소 상냥한 표정은 깊은 감사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포용하는 손짓으로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경이로움을 저에게 소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촘촘하게 짜여진 비밀의 세계로 저를 들여보내 주셨으니까요. 이번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향에 있는 여동생을 빼앗긴 것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언니가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오히려 언니를 가장 현실적이고 즐거운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부가 다가와 제 어깨를 꼭 껴안았는데 그 조용한 제스처는 그의 눈에서 빛나는 감정에 의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고 새로 찾은 가족의 깊이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남은 길을 올라갔고 각자의 시선은 우리 아래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파노라마를 향해 바깥으로 흩어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는 노점상과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번화한 시장가가 있었고 그 사이로 보행자와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중간 거리에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고층 빌딩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었고 여기저기 돌출된 유원지나 고대 석조궁 전문이 현대식 건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팽창의 외곽을 훨씬 더 벗어나면 숲이 우거진 산봉우리들이 지평선을 따라 물결치는 고유한 영속성을 배경으로 인간의 독창성과 끊임없는 재창조의 경연을 항상 이곳에서 펼쳐 보입니다. 케이블카가 파워의 정점을 향해 신음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주변 도시의 소음이 다시 한번 저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자극의 쓰나미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두려움도 서울의 거침없는 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케이블카에서 내려 저 아래 도심 거리로 내려왔을 때 저는 이곳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언니와 형부 홍보대사에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열정 덕분에 서울은 제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의 천둥 같은 심장 박동 영원한 재생과 재생의 엔진 다타원적인 경이로움을 지닌 자연의 힘. 그 흐름에 휩쓸릴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계시를 끝없이 펼쳐 보일. 이 거대 도시의 추진력 있고 원초적인 울림에 사로잡힌 또 다른 영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곧 지상의 가정생활의 일상과 리듬으로 돌아가 일시적인 작별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부와 언니가 이제 막 저를 안내하기 시작한 감각창란의 미로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귀한 순례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양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가운데 저는 밤하늘을 향해 당당히 솟아오른 탑의 정점을 바라보며 그 높은 높이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인공석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그 아찔한 첨탑은 이제 불안감보다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여전히 손짓하는 경험과 발견의 영역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는 제 결심을 감지한 듯 옆으로 살짝 윙크를 날린 다음 나와 형부의 팔을 감싸며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여기까지가 이번 관광에서 마무리야. 언니가 환희에 찬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서울이 진정으로 리듬에 몸을 맡길 만큼 대담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의 표면을 거의 긁지도 않았어. 저는 그녀의 도전적인 미소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는 제 미소로 답하며 그녀의 목적, 의식적인 걸음걸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갔습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웅웅거리는 거대 도시의 심장부로 함께 출발했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결속된 친척이 되어 끊임없이 펼쳐지는 열정과 발견의 대담한 새 항해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망설임도 제약도 장벽도 없이 우리 주위에 영원히 도사리고 있는 가능성의 파도와 급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세 명의 기꺼이 순례자가 생생하고 혼돈스러운 지금을 향해 나아가고 그 속으로 휩쓸리고 또 휩쓸리고 싶은 굶주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